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서순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10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 저는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뿐인 딸 지영이와 사랑스러운 손녀 하은이가 있어서 그럭저럭 살맛이 났어요.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귀여운 하은이를 낳았거든요. 사위 민호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번에 베트남 쪽에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현지에서 한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건데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말 전망이 좋더라고요. 우선 시장 조사랑 현지 업체들과 회의를 위해서 지영이랑 같이 다녀오려고 해요. 길어야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하은이는 어떻게 하려고? 아직 2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가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네, 맞아요. 하은이는 아직 너무 어리고 짧은 출장이라 데려가기가 어려워서요. 어머님께서 하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말 1달 정도만요. 그럼 당연히 내가 봐야지. 하은이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낯선 곳에 가면 힘들어할 텐데. 1달 정도면 금방이야.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 출장이 잘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사위가 정말 성실하게 사업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자금이었어요. 민호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베트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초기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현지 부동산도 사야 하고 가게도 차려야 하고 해서 돈이 부족해요. 혹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사업이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지영이와 하은이를 위한 일이니까 도와줘야지.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탁드리기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 가게도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옮겨드리고 하은이 교육비도 제가 모두 책임질게요. 2억이라... 그럼 우리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야겠구나. 그런데 정말 괜찮겠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현지 상황을 다 알아봤고 성공 가능성도 정말 높아요. 1년만 기다려주시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넉넉히 드릴게요. 어머님께 실망드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때 사위를 완전히 믿었어요. 딸과 손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망설임 없이 적금을 해지하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1달쯤 후 딸과 사위가 베트남 출장을 떠났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맡아서 돌보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하은이 잘 부탁드려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동안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해하니? 내 손녀인데 당연히 내가 봐야지. 너희들만 몸 건강히 지내고 일 잘 마무리해서 들어와. 네, 엄마. 정말 사랑해요. 하은이한테도 엄마 아빠가 금방 돌아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제가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때는 2주 후면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연락이 잘 왔어요. 딸이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회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안부를 전해왔어요. 하은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고 짧게 끊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지영아, 언제 들어온다고 했었지? 벌써 2주가 넘었는데 하은이가 엄마 아빠를 찾아서 계속 울어. 네, 엄마.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져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들어갈게요. 그런 대화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은이도 엄마 아빠를 찾아서 계속 울어서 저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으니 처음에는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런데 출장을 간 지 3주쯤 되었을 때 갑자기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지영이가 왜?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영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당장 한국으로 와라. 우리 지영이 데리고 당장 들어와. 장례식은 여기서 해야 돼. 어머님, 그게 현지법 때문에 시신을 한국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미 현지에서 모든 절차를 끝냈어요. 그리고 하은이는 제가 지금 돌볼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계속 봐주세요. 제가 정리되면 데리러 갈게요. 저는 그 순간 정신이 하얘졌어요. 딸을 잃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았지만 시신도 확인하지 못하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다는 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호가 하은이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민호야, 그럼 너라도 빨리 들어와. 하은이가 엄마 아빠를 찾아서 계속 울어. 네가 와서 하은이를 달래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저는 아직 현지에서 정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영이 일도 그렇고 사업 정리도 해야 하고. 하은이는 어머님이 더 잘 돌봐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민호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어요. 아직 정리할 일이 많다는 말만 반복했고, 언제 한국에 들어오는지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민호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요. 민호야, 너 지금 한국에 있다며? 왜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보험금은 받았고?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보험금은 받았는데 현지에서 치료비랑 장례비로 많이 나가서 별로 안 남았어요. 별로 안 남았다고? 지영이 보험금이 얼마인데? 그리고 내가 빌려준 2억은 언제 갚을 거야? 어머님, 사업도 망했고 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하은이는 제가 이번 주말에 데리러 갈게요. 그렇게 하은이를 데려간 이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민호의 집에 찾아가도 이사를 갔다고 하고 휴대폰도 바꿨는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빌려준 돈도 갚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딸의 죽음도 의심스러웠고 민호의 행동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정말 죽었다면 왜 시신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을까? 왜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연락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걸까?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빌려준 2억 원과 보험금을 가지고 도망간 거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이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가 밝혀질 때까지, 민호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설령 정말로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진실만은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이고 제 손녀였으니까요. 민호가 하은이를 데려간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딸도 잃고 손녀도 잃고 나니 살아갈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대출금 때문에 매달 이자를 내야 했는데 작은 칼국수집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평생 모아둔 적금 8천만 원도 다 써버린 상황이라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고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민호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힘으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민호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연락해 봤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처럼 민호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민호한테 돈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돼요. 베트남 사업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혹시 민호 연락처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놈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제 돈 2억을 사업자금 한다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대여섯 명은 될 거예요. 다들 베트남 사업 투자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먹튀당한 거죠.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민호가 계획적으로 여러 사람을 속인 거였어요. 저한테서 2억, 다른 사람한테서 1억 5천만 원쯤. 거기에 지영의 보험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돈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영의 죽음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제가 모은 돈 300만 원을 가지고 말이에요. 어머님, 상황은 알겠는데 해외까지 조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베트남 현지 조사만 해도 1,0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이요?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그럼 우선 국내에서라도 민호 행방부터 찾아주실 수 있나요? 그 정도라면 가능하죠. 우선 300만 원으로 국내 조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숨어 지내는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한 달 후 탐정이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민호 씨가 주민등록을 옮긴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휴대폰 개통 기록이나 카드 사용력을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하은이는? 혹시 하은이 관련해서도 뭔가 찾으신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계속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났지만 탐정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결국 돈만 더 들어가고 실질적인 정보는 얻지 못한 채 탐정과의 계약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지영이의 사망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머님,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기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기록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이거나 시기가 다른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때가 맞아요. 그럼 장례식이나 화장 기록 같은 것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요. 혹시 사위분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한 번 더 자세히 물어보시거나 기억이 흐려지셨을 수도 있으니 다시 날짜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민호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우리 지영이가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어요.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요. 사위분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입건하기는 어렵거든요. 차용증 같은 서류는 있으신가요? 차용증은 없어요. 가족인데 그런 걸 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은행 대출 기록은 있어요.
민호가 사업자금 달라고 해서 제가 모은 돈이랑 가게 담보를 합쳐서 총 2억을 빌려줬어요. 그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사업이 실제로 실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다시 오세요. 그렇게 경찰서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저는 혼자서라도 계속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요. 인터넷 카페에 실종자 찾기 글을 올렸고 SNS에도 민호와 지영이 하은이 사진을 올려서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가끔씩 제보 전화가 왔지만 대부분 잘못된 정보였어요. 한 번은 부산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KTX 타고 내려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정신적으로 지쳐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산 해운대에서 그 사람 봤어요. 사진이랑 똑같았어요. 어린애랑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확실한가요?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 테니까 정확한 위치 좀 알려주세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항상 헛수고였어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거나 아예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만 들어가고 몸과 마음만 지쳤어요. 5년쯤 지났을 때 저는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어요. 매일 마트에서 일하고 대출이자 내고 남은 돈으로 수소문하는 일상이 반복되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순이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요. 이제 좀 포기하고 언니 인생이나 생각해 보세요. 딸이 정말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내 직감으로는 지영이가 살아있어. 그리고 하은이를 찾아야 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도 언니 나이가 벌써 70이 가까워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몸도 안 좋아지시는 것 같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8년째 되던 해에 작은 단서를 하나 잡았어요. 민호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임 장소에 가서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아, 민호 장모님이세요? 민호 그 친구 요즘 어디 살아요? 동창회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최근에 민호를 본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디 살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글쎄요. 아, 그런데 작년에 얘가 우연히 봤다고 하던데. 철현아, 너 작년에 민호 봤다면서? 아, 네. 경기도 파주 쪽에서 봤어요. 누구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피해가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누구요? 어떻게 생겼나요? 나이는 얼마나 돼 보였어요? 하나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애였고 하나는 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 그리고 파주 쪽 단독 주택가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라면 우리 하은이 나이와 비슷했고 30대 여자라면 우리 지영이일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파주 어디쯤인지 기억나세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는데 파주시 교화동 쪽이었던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였어요. 저는 그날 바로 파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교화동은 생각보다 넓었고 단독주택만 해도 수백 채가 있었어요. 무작정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집마다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파주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지역을 탐문했습니다. 아, 그런 가족이요? 글쎄요. 이 동네에 비슷한 가족이 몇 있는데 정확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사진 있으세요? 이게 제 사위랑 딸이에요. 10년 전 사진이라 지금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네요. 그런데 왜 찾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기 곤란해서 그냥 가족을 찾고 있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수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9년째가 되어가는데도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어요. 가끔씩 파주에 가서 돌아다녔지만 민호나 지영이 하은이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어요. 정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영이가 정말 죽었는데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순희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일하실 때도 자꾸 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죄송해요.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난 9년을 생각해보니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다 헛된 게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10년째가 되던 해,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파주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민호가 집을 구했는지 문의해보는 거였어요. 10년 전 계약자요? 그때 기록을 다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찾으세요? 제 사위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이 사람이 이 근처에 집을 구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여기 이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 사진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사진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런데 이 동네에서 10년 정도 사는 분이라면 아마 임대보다는 매매로 사셨을 거예요. 그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민호가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파주에서 집을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파주시청에 가서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를 보는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사람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급한 일인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검토해 보겠어요. 하지만 사위분은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국 그것도 막다른 길이었어요. 저는 거의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파주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연히 민호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를 본 거예요. 멀리서 봐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뒷모습이 너무 닮았어서 그 장면을 똑똑히 기억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 남자는 한 단독주택 앞에서 멈춰 서더니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 주변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서 그 집 주변을 사흘 동안 지켜본 결과 제가 본 남자가 정말 민호인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키나 걸음걸이, 뒷모습이 너무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조금은 달라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 집은 파주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담장이 높고 창문에는 모두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에 다른 집들과도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서 그 집을 계속 관찰했어요. 민호로 보이는 남자는 보통 오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혼자 나가고 혼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집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기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가끔씩 2층 창문에서 커튼이 살짝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세탁물이 2층 베란다에 널려 있는 걸 봤는데 남자 옷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옷과 아이 옷도 있었어요. 그렇게 관찰하던 넷째 날,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출근한 후 그 집 근처로 갔어요. 담장 너머로 집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조용히 해. 밖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는데 우리 지영이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하은아라고 부르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쿵쿵 뛰는 걸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봤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1시간 정도 더 기다렸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 지영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하은이도 함께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일찍 그 집 근처로 갔어요. 이번에는 민호가 나가기 전부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8시쯤 민호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10년 전보다 살이 쪘고 머리도 많이 빠졌지만 확실히 민호였어요. 민호가 차를 타고 떠난 후 저는 그 집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뒷마당 쪽에 작은 채소밭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상추랑 배추, 고추 같은 채소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뒷마당으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담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여자가 바구니를 들고 채소밭으로 나왔는데 그 뒤로 어린아이가 따라 나온 거예요.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깡마르고 피부가 거칠어 보였어요. 하지만 옆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영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예전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틀림없이 제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여자아이였는데 하은이였어요.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상추를 좀 따자. 밥상에 올릴 게 없네. 네, 엄마.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지금 못 만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러 갈 수 있어. 지금은 안 돼. 왜요?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해서 그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은아,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가 저를 그리워하고 있고 지영이는 뭔가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지영아, 하은아 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소를 따면서 계속 대화했어요. 엄마,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하은아, 우리가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그래. 엄마가 집에서 가르쳐주는 거로 충분하잖아.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 가잖아요. 저만 왜 못 가요? 하은아, 지금은 안 돼. 그리고 쉿, 조용히 해야 해.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영이가 자신의 의지로 학교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민호 때문에 못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30분쯤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영이와 하은이가 살아있었구나. 10년 동안 제가 찾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왜 1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왜 하은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지영이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집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해서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뒷문 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뒷문에는 자물쇠가 몇 개씩이나 채워져 있었어요. 안에서 열 수 있는 자물쇠가 아니라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였어요. 그리고 담장 위에는 철조망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영이와 하은이가 자신의 의지로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민호가 두 사람을 가두고 있는 거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놈이 10년 동안 제 딸과 손녀를 감금하고 있었다니. 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잘못하면 지영이와 하은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우선
좀 더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오는 걸 지켜봤어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30분쯤 지나서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마당에 나갔었지? 이웃 사람이 수상한 여자가 우리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냥 채소 따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잠깐이라니. 얼마나 나가 있었는데? 그리고 하은이, 너 밖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지? 아니에요, 아빠. 저 조용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밖에 나가지 마. 알겠어? 그 대화를 들으니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민호가 지영이와 하은이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었고 이웃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모텔에서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두 사람을 구출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 하지만 민호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민호가 출근한 후 뭔가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호가 나간 걸 확인한 후 저는 뒷마당 쪽으로 가서 작은 돌멩이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2층 창문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창문에 톡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잠깐 후 다시 한번 던졌어요. 그러니까 2층 창문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누구세요? 지영아, 엄마야. 엄마 목소리 못 알아듣겠니?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지영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가 어떻게 여기를... 지영아, 엄마가 10년 동안 너희를 찾았어. 민호가 너희가 죽었다고 했는데... 엄마, 빨리 가세요. 그 사람 오면 큰일 나요. 제발 가세요. 안 가. 엄마가 어떻게 가. 지금 당장 나와. 하은이도 데리고 나와. 안 돼요, 엄마. 그러면 하은이가 위험해져요. 그 사람이 하은이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때 하은이도 창가로 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라고 외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진짜 맞아요?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하은아, 우리 하은이. 할머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제발 가요. 그 사람이 CCTV로 집 주변을 감시해요.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너희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정말 위험하니까 가세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지영이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맨 제 딸과 손녀를 드디어 찾았는데 그들이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지영이와 하은이를 구출할 수 있을까?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면 민호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파주 경찰서 근처에 있는 법률 상담소로 찾아갔습니다. 우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말씀하신 상황이 사실이라면 감금죄와 보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딸과 손녀를 봤어요. 목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감금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신고할 때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며칠 더 그 집을 관찰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지영이와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이틀 동안 저는 그 집을 계속 지켜봤어요. 민호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고 집 주변에 설치된 CCTV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집 외관과 높은 담장, 철조망 등을 촬영했어요. 셋째 날, 민호가 출근한 후 저는 다시 돌멩이를 창문에 던졌어요. 이번에는 지영이가 금세 창문을 열었어요. 엄마, 위험해요. 왜 계속 오세요? 지영아, 엄마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10년 동안 너희를 찾아다녔는데. 그런데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줘. 민호가 너희를 왜 가둬놓는 거야? 엄마, 말하기 복잡해요. 그 사람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저를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저를 여기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못된 놈이 어린 아이까지 볼모로 잡고 있었다니요. 지영아, 이제 그만해. 엄마가 너희를 구해낼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안 돼요, 엄마. 그 사람이 하은이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지영이가 너무 겁에 질려 있다는 걸 느꼈어요. 10년 동안 민호의 위협에 시달리다 보니 스스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주민들과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집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 집 말씀이세요? 저도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사는 것 같은데 아이는 한 번도 학교 가는 걸 본 적이 없고 여자분도 거의 밖에 안 나와요. 혹시 뭔가 수상한 일 같은 건 못 보셨나요? 가끔씩 집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큰 소리로 다투는 것 같은. 그리고 남자분이 술 드시고 들어가면 더 시끄러워져요. 저도 한 번은 여자분이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TV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의 증언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저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파주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딸과 손녀가 감금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10년간의 이야기와 최근 발견한 내용들을 설명하니
경찰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내일 오전에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도 함께 와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기 전 시간에 맞춰 갔어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후 민호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 집에 다른 가족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저 혼자 살아요. 무슨 신고요? 감금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집 안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감금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죠. 하지만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맞죠? 경찰관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민호가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해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위층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TV 소리예요. TV에서 할머니라고 부르나요? 지금 당장 문 열어주세요. 영장이 없어도 긴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결국 민호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들과 함께 2층에 올라가니 방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왜 방문에 자물쇠를 채웠죠? 그게 안전을 위해서... 경찰관이 자물쇠를 열어보니 안에 지영이와 하은이가 있었어요. 2사람 모두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할머니! 할머니! 이 2분이 누구신가요? 제 딸이랑 손녀예요. 1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일단 병원부터 가봅시다. 그리고 자세한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죠. 민호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10년간의 감금, 보험 사기 등 여러 죄목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지영이와 하은이를 검사받게 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10년간의 감금 생활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했어요.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지만 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 같은 경우는 사회 적응 훈련도 받아야 할 거예요. 하은이는 10년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똑똑한 아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몇 달 후 민호는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사기, 감금, 협박 등의 죄목이었어요. 그리고 보험금과 제가 빌려준 돈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영이는 처음에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10년간 감금 생활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죠. 진작에 도망칠 방법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은이를 지키려고 견딘 거잖아. 그래도 엄마가 10년 동안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생각하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보자. 우리 하은이도 학교 보내야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하은이는 생각보다 적응력이 빨랐어요. 처음에는 학교 가는 게 무섭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오늘 친구랑 같이 급식 먹었어요. 그리고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우리 하은이 정말 대견하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금세 친구들과 똑같아질 거야. 할머니, 저 절대로 다시는 할머니랑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 어린아이가 10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지영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은이는 이제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저는 배상받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지영이가 회복되면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엄마, 제가 이제 일을 도와드릴게요. 10년 동안 엄마한테 짐만 되었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나한테 짐이 아니라 희망이었어. 너희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가끔씩 악몽을 꾸거나 힘들어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저 커서 경찰관이 될 거예요. 저희처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가 훌륭한 경찰관이 되겠구나. 1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겨낼 힘을 줄 거예요. 지금 저희는 비록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고 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